네, 안녕하세요. 영국 리즈대학교의 연구소 이재친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스킬 기반의 트랜스포메이션 스텝 바이 스텝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킬 기반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5월인가요? 상반기에 뉴욕에서 테크울프라는 그 스킬 기반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하는 어떤 기업 중에 한 곳에서 토크 미트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커먼 랭귀지. 그러니까 우리 조직 안에서 스킬 기반의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것의 스킬이 이제 화폐 단위를 넘어서서 랭귀지, 커먼 랭귀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언어, 공통 언어로 쓰이고 있다는 개념이겠죠. 그 관점에서 GSK의 부사장인 안젤라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서 내 조직 내에서 소통과 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스킬에 대한 공통 언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레드 리서치, 레드 트레드 리서치라는 곳에서 단이라는 그 수석 분석가는 기업들의 상당한 90%가 넘는 기업들이 스킬 기반의 트랜스포메이션을 고려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고 있는 곳들은 14%에 불과하다는 어떤 리서치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올 초에 미국에서는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미국 연방인사관리처에서 IT 분야에서 앞으로 우리는 직원들을 채용할 때 스킬 기반으로 채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정부 기관에서. 근데 여기 IT 분야에 해당하는 포텐셜 캔디데이트 포지션 인원수를 따지면 거의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인원들을 기존의 어떤 학력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스킬 기반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몇 년 전에 한국에서도 정부기관에서 블라인드 채용, 공정성 이슈가 있으면서 우리 뭐 학벌이나 배경이나 지역이나 이런 거 보지 않고 뽑겠다. 그럴 때 HR에서는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럼 우리 뭐 뽑고 뽑으라는 소리냐. 그런 관점에서 스킬 기반으로 보는 것이, 스킬 기반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정하게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채용하고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고 계시는 보고서는 2022년도에 발간된 딜러이트에서 발간된 보고서인데요. 스킬 기반의 어떤 조직 전환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11가지 지표를 가지고 스킬 기반으로 전환하는 조직들과 그렇지 않은 조직들과 두 가지 조직들을 비교해서 어떤 조직들이 더 어떤 뭐 인게이지먼트라든지 직원들의 재직 기간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요소들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연구였거든요. 이 리포트가 발간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일으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올해 초에 미국 연방 인사관리처에서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스킬 기반으로 채용하겠다라고 얘기할 때까지 과연 기업들이 정말로 이렇게 많이 전환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 주변 기업들은 어떤가요? 저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영국에 주로 있긴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권이나 이렇게 기업들을 보면 많은 시도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스킬 기반의 전환들은 계속해서 이슈가 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왼쪽과 오른쪽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그 조시 버신 바이 딜로이트, 주시 버신 바이 딜로이트, 거기서 발간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기업을 어떻게 비즈니스 드리븐 스킬 텍소노미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잡부터 시작해서, 직무부터 시작해서 롤, 그 사람의 역할, 그 캐퍼빌리티, 역량, 또 스킬로 나눠지는 이런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킬 기반의 이런 조직 변화를 처음부터 스킬이 무엇인지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명확히 하고 텍소노미를 체계도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을 잠깐 해보죠. 스킬 계속 우리가 같이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말 스킬 안에 우리의 핵심 본질이 스킬일까요? 스킬 안에 사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에 대한 업무의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컨텐트 라이터라는 직무의 job description인데요. 보시면 직무가 뭔지 나와 있죠. 그리고 스킬이 뭔지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워크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런 용어들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쓰는 용어를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잡에 대해서는 직무, 그리고 잡 패밀리는 직군, 워크는 우리가 하는 업무나 작업을 뜻하고요. 스킬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스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스킬 기반으로 변환하는 이런 조직의 전략이 스킬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워크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우리의 질문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목도하고 계시다시피 외부의 빠른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 또 어떻게 하면 뒤처지지 않지? 더 빠르게 생산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많죠. 근데 현실은 이제 너무 빨라서 못 따라 하겠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죠. 저도 뭐 모르는 기술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나오고 있고요. 그나마 기존에는 꾸역꾸역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면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맞춰가기에는 너무 외부 변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저는 기술적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해서 이 강제적으로 질문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 봤던 이 장표를 다시 한번 보죠. 잡에서 시작해서 롤 역할로 하고 그 다음에 역량을 세분화하고 그 안에서 스킬을 찾는 이 과정을 저는 전통적인 그러니까 관리 중심적인 조직 관점의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와 효율성을 위계하는 어떤 그런 위계 마인드이죠. 근데 만약에 스킬을 저런 레고 블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걸 하나하나 조합하거나 저걸 만들어서 가는 매우 미세한 개념이라고 본다면 이 스킬 기반으로 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내려가서 워크에서 살펴보는 것은 직원 중심의 어떤 바텀업 어프로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는 워크는 어디 있고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고 어떻게 이게 스킬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아까 제가 잠깐 그 질문들이 강제적으로 변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부 기술 환경의 빠른 변화로 바뀌는 건 스킬이 아니라 워크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킬은 변함이 없는데 이 워크가 바뀌고 새로 생기거나 쓸모없게 되거나 구성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라빈 제스사단과 존 보드로가 작성한 저술한 2018년 책을 보면 이런 하나의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뱅크 텔러라는 은행 사무원을 예로 들어보죠. 우리가 뱅크에 들어가면, 은행에 들어가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태스크, 워크죠.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는 인사해주고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 다음에 저에게 어떤 캐시 인출을 도와주시기도 하고 제 계좌의 밸런스 얼마나 잔금이 남았는지 확인해 주시기도 하고 제가 어떤 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소개를 해 주시거나 설명도 해 주십니다. 이러한 모든 그분들의 워크 관련된 이 모든 워크 활동들은 사실 이 세 가지 디멘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이 반복적인가, 가변적인가, 혹은 이 활동이 독립적인가, 상호적인가, 또 이 활동이 신체적인가, 정신적인가 여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맨 위에 greeting, welcome, customer, 그러니까 인사하고 이런 것들은 반복적이죠. 고객이 올 때마다 인사를 하니까. 그리고 고객과 상호적으로 교류하면서 하기 때문에 상호적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계속 신체 활동을 하긴 하지만 멘탈이 같이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밑에서 두 번째 거를 보시면 counting and giving the cash to customer 이런 것들은 반복적이고 독립적이고 신체적인 태스크이기 때문에 AI나 로봇으로 인해서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맨 밑에 있는 부분들, 카운셀링 하는 부분들은 가변적이고 그러니까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고 또 이게 상호 협력적으로 계속 인터랙션 해야 되고 멘털, 이모셔널리 계속 정신적으로 해야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AI나 이런 자동화 대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워크를 하나하나 단위로 나뉘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방금 저는 여기서 세 가지만 예를 들어서 그 디멘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디멘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산업이나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어쨌든 이런 태스크, 워크를 여러 가지로 구분하다 보면 이 태스크 워크를 각각의 스킬로 매칭하고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 두 번째 오토메이션을 바꿀 때 여러 가지 태스크가 분류됩니다. 어떤 태스크들은 더 디벨롭 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고 새롭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태스크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 태스크들의 조합이 새로운 스킬 조합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잡을 디컨스트럭션 한 다음에 스킬을 리컨스트럭션 하는 이 재조합 과정,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킬은 변함이 없는데 워크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 세 가지 정도 더 키 메시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받을 텐데요. 그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다음의 것입니다. replace 혹은 증강되는 결합이 될까? 그러니까 AI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술이 변화하는 게 우리 스킬 기반의 전환에서 어떤 모습을 가질까인데요. ATM기의 등장으로 은행원들이 일자리를 잃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국내에서 이제 뱅크에 계신 분들은 이런 사정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미국에서 이런 연구를 실제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산업군이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1970년도에 ATM기가 등장했고 이것을 지금 저 오른쪽에 그래프 보시면 플러스로 점선처럼 뚜뚜뚜뚜 되어 있는 부분이 ATM기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ATM기의 개수가 2070년부터 2010년도까지 꾸준히 올라왔고, 저 실선으로 이어진 위에 있는 부분이 은행원들의 숫자인데요. 보시면 크게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ATM기가 생겼기 때문에 은행원들이 할 일이 더 줄어들었을 거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잡이 대체되거나 잡을 잃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의 스킬을 재정의해서 이분들이 어떤 것에, 어떤 활동에 더 가치 있는 비즈니스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연구를 살펴보시면 저 출처 소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출처 소스를 검색하셔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 은행원들이 그냥 잡을 잃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더 고객에게 가치 있는 활동들에 더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올해 4월에 제가 그 패스트 캠퍼스와 같이 했던 세미나에서 ROIP라는 개념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ROIP는 Return on Improved Performance라 그래서 ROI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ROI가 투자 대비 얼마나 성과가 났느냐를 본다면 이건 투자 대비 얼마나 Improved Performance, 성과가 얼마나 증강됐는지의 여부를 가치 중심적으로 보는 개념인데요. 이게 전형적인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4월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 메시지는 워크에 대한 고려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킬로 많은 기업들이 기술을 활용한 접근이 빨라지면서 API를 연결해서 스킬 DB를 빠르게 구축하고 이것을 가지고 교육이든 채용이든 다른 연계된 HR 펑션에 그 매칭하는 프로세스를 빠르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속도가 빠른 것은 분명한 비용 절감과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난 3, 4년간을 되돌아보면 이것들이 정말로 고객 가치까지 연결되고 있는가는 퀘스천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회사들도 그렇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저도 관심 있어 듣다 보면 상품이나 프로덕트 출시까지는 되는데 그걸 정말로 고객들, 그러니까 직원들이 혹은 HR 담당자들이 꾸준히 잘 활용하고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고객 관점에서, 즉 직원 관점에서 이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을 워크 단위로 정말 분석하면서 했느냐에 대한 것이 포커싱 지금 비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 저는 저 건설 사업에서 굴착기, 저 터파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63빌딩이나 롯데타워처럼 밑을 굉장히 깊게 파야 합니다. 그래야 밑에 그 파운데이션이 튼튼해서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스킬 기반에서 이 워크 없이, 워크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이런 조사 없이 진행되는 것은 이런 터파기의 과정 없이 그냥 빌딩을 빠르게 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레이버 옵티마이제이션, 스킬을 활용한 노동 최적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업스킬링, 리스킬링은 이미 다 많이 듣고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아웃스킬링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많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도 나는 새로운 직업군, 새로운 직장에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직원 입장에서 오히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스킬링이나 리스킬링은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자원을 더 잘 업스킬, 리스킬해서 활용하기 위한 HR 관점이라고 보면 아웃스킬링은 약간은 직원 관점에서 직원들이 스스로 나가고자 하는데 어쨌든 나가서 다른 일을 막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시 스킬링을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어쨌든 업스킬링, 리스킬링, 아웃스킬링 무엇을 하든지 이 관점에서는 어쨌든 스킬 기반의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장표인데요. 이 왼쪽에 이 책 기억하시나요? 최근에 그 2000년대생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2001년도에 출판된 책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01년도에 출간된 이 책은 The War for Talent라는 인재 전쟁이라고 한국에서도 한국명으로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이 나오면서 조직에서 핵심 인재라는 개념과 핵심 인재를 관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유의미하고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됐죠. 어떤 회장님, 작고하신 분께서는 한 명의 직원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직원들을 먹여 살린다는 그런 그 핵심 인재, 그 개념이 여기서 나온 개념입니다. 저는 이게 War for Skills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기존의 탤런트, 사람들, 직무였다면 그 밑에 스킬이 있고 그 밑에서 정말 워크 단위에서 이 직원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관점이 저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질문이 바뀔 수 있죠. 현재 당면한 문제와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스킬을 가진 사람이 우리 직원 중에 좀 누가 있지? 여기에서 하나 더 내려가서 혹은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이 비즈니스 요구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와 함께 피봇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스킬로 매칭하고 스킬로 이렇게 사람들을 판별하고 인식해도 이것들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핵심은 기존의 이 스킬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스킬을 계속해서 내가 업스킬링, 리스킬링, 아웃스킬링 하면서 변환할 수 있는 역량까지도 그런 잠재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 세션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